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물탐 굿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리왕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역사의 기록 속에는 종종 하나의 인물에게서 극단적으로 모순된 두 개의 얼굴이 발견되곤 합니다. 고구려의 제후대 군주 모본왕만큼 이러한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대륙을 호령한 위대한 정복 군주의 서사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잔혹한 폭정으로 기록된 비극입니다. 서기 49년 모본왕은 장수를 보내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였던 후한의 심장부를 겨냥한 대담한 군사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의 군대는 국경을 넘어 오늘날의 베이징 인근인 우북평, 어양, 상곡을 습격하고 심지어는 그보다 훨씬 서쪽인 산시성의 태원까지 진격하여 후한의 조정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갓 태동하던 고구려가 이미 대륙의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또 다른 모본왕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삼국사기는 그를 우리 역사상 최초의 폭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살아있는 사람을 방석처럼 깔고 앉고 베개 삼아 누웠으며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차없이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올바른 말을 하는 신하가 있으면 활을 당겨 쏘아 죽였다는 끔찍한 묘사도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 두 인물이 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모본왕은 과연 대륙을 뒤흔든 영웅이었다가 광기에 휩싸인 폭군으로 변모한 것일까요? 아니면 역사 기록의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기록의 파편들을 맞추어 폭군이라는 낙인 뒤에 가려진 모본왕의 진짜 얼굴과 그를 둘러싼 거대한 정치적 음모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모본왕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구려 초기의 불안정한 정치 환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유년기는 왕자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암투와 비극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모본왕의 본명은 해우 또는 해에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제3대 군주이자 정복 군주로 명성이 높았던 대무신왕과 그의 첫 번째 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 즉 원자였습니다. 혈통상으로 그는 의심의 여지 없는 차기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대무신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이복형, 호동 왕자였습니다. 대무신왕의 두 번째 부인이자 갈사국 왕의 손녀 소생이었던 호동은 용모가 매우 수려하고 총명하여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낙랑공주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도 잘 알려진 호동 왕자는 해우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습니다. 왕자를 향한 욕망은 결국 비극을 낳았습니다. 해우의 어머니인 원비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호동 왕자를 제거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녀는 대무신 왕에게 호동이 자신을 해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참소하며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의심과 어머니의 모함 사이에서 고뇌하던 호동 왕자는 결국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아버지를 공경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서기 32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호동 왕자가 죽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해우는 고구려의 정식 태자로 책봉됩니다. 이처럼 그의 태자 책봉은 이복형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딛고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태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해우의 앞날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기 44년 아버지 대무신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연히 왕위를 계승해야 할 태자 해우는 왕자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삼국사기는 당시 그의 나이가 너무 어려 국정을 맡기 어렵다는 이유로 귀족들이 대무신왕의 동생인 해색주를 왕으로 추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고구려 제4대 민중왕입니다. 이러한 계승 방식은 고구려 초기의 왕권이 아직 절대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왕위가 반드시 부자 사이에서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으며 특히 제가회로 대표되는 귀족 세력의 영향력이 왕위 계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태자로 책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부에게 왕위를 양보해야 했던 이 경험은 어린 해우에게 깊은 정치적 상처와 권력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중왕이 4년간의 치세를 마치고 서기 48년에 사망하자 해우는 비로소 고구려 제후대 군주 모본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는 시작부터 피와 암투,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폭군이라는 오명과 달리 모본왕의 치세 초기 기록들은 그가 유능하고 야심찬 군주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안정을 꾀하고 외부적으로는 과감한 팽창 정책을 통해 고구려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서기 48년 왕위에 오른 모본왕은 가장 먼저 왕위 계승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즉위한 그해 10월, 그는 자신의 아들 이글태자로 책봉합니다. 이는 자신이 겪었던 불규칙한 왕위 계승의 전철을 밟지 않고 부자 상속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백성을 돌보는 군주의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제2년인 서기 49년, 고구려에는 거센 폭풍과 함께 여름에 서리와 우박이 내리는 등 심각한 자연재해가 닥쳤습니다. 이때 삼국사기는 모본왕이 사신을 보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훗날 폭군으로 묘사되는 인물의 행동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가 최소한 치세 초기에는 민생 안정에 힘썼던 군주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모본왕의 진면목은 그의 대외 정책에서 드러납니다. 서기 49년 봄, 그는 고구려의 군대를 동원하여 당시 동아시아 최강 대국이었던 후한의 핵심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공격 목표는 우북평, 어양, 상곡, 그리고 태원이었습니다. 이 공격의 지리적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우북평, 어양, 상곡은 현재의 중국 수도 베이징 인근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태원은 그보다 훨씬 서쪽에 위치한 산시성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나 약탈이 아니라 후한의 깊숙한 내륙을 겨냥한 대규모 원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마 군단과 치밀한 보급체계 그리고 뛰어난 군사적 기획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이 공격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후한의 요동태수 채용이 무력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은혜와 신의로서 고구려군을 회유하여 화친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후한이 외교적, 물질적 대가를 지불하고 평화를 구걸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측 사서인 후한서 역시 이 침공을 기록하고 있으며 구려와 선비가 함께 침략했다고 하여 고구려가 북방의 다른 민족과 연합 전선을 구축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모본왕의 이 대규모 원정은 고구려 초기사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입니다. 일부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태조대왕 이전에 고구려를 미미한 부족국가 수준으로 폄하하던 시각이 있었으나 모본왕의 원정은 당시 고구려가 이미 대륙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그의 이러한 과감한 팽창 정책은 훗날 태조대왕과 광개토대왕으로 이어지는 고구려 팽창의 서막을 연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처럼 유능한 정복 군주였던 모본왕은 어째서 역사의 희대의 폭군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삼국사기는 그의 통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인격이 급격하게 파탄에 이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모본왕 제4년인 서기 51년을 기점으로 그의 성격이 돌변했다고 기록합니다. 왕이 날마다 포악함이 더해졌다라는 짧은 구절은 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이 기록은 그의 초기 선행과 후기 악행 사이의 모순을 설명하려는 의도적인 장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본왕의 폭정을 상징하는 가장 끔찍하고 기이한 일화는 바로 인간 가구 이야기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평상시에 사람을 깔고 앉았으며 누울 때는 사람을 베개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로 그의 잔혹성을 극대화하여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기록은 여기에 더하여 만약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용서 없이 죽였다 는 섬뜩한 묘사를 덧붙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사실 여부를 떠나 후대에 그가 얼마나 끔찍한 폭군으로 각인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폭정은 궁궐 안의 신하들에게도 예외 없이 향했습니다. 군주에게 간언하는 것은 신하의 중요한 책무였지만 모본왕은 이를 전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삼국사기는 신하 중에 간하는 자가 있으면 활을 당겨 그를 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주와 신하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관계와 국가 운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모본왕을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광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묘사들이 지나치게 극적이고 전형적인 폭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그의 죽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들이 과연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인지 아니면 승자에 의해 기획된 정치적 서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서기 53년 겨울 모본왕의 기이한 폭정은 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의문점을 남긴 치밀하게 계획된 정변의 정황을 드러냅니다.
왕을 시해한 인물은 두로라는 이름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모본왕의 장지가 된 모본 지역 출신으로 왕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측근이었습니다. 왕의 인간 100의 중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는 언제 자신도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삼국사기는 두로의 암살이 단독 범행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암시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울고 있던 두로에게 어떤 익명의 인물이 다가와 그를 부추깁니다. 대장부가 어찌 우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어루만져 주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다라고 하였다. 지금 왕이 포악한 짓으로 사람을 죽이니 백성의 원수이다. 그대가 그를 도모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나를 어루만져 주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고대 중국의 유교 경전인 서경에 나오는 문장으로 높은 수준의 학문적 소양을 갖춘 인물이 아니면 인용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왕의 시종에 불과한 두로가 아닌 배후의 고도의 지식을 갖춘 엘리트 세력이 존재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두로는 칼을 품에 숨기고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본왕이 평소처럼 그를 불러 깔고 앉으려 하는 순간 두로는 칼을 뽑아 왕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서기 53년 11월 고구려 역사상 최초로 신하의 손에 군주가 시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그의 출신지이자 암살자의 출신지이기도 한 모본 언덕에 묻혔고 이 지명을 따 모본왕이라는 시호가 붙여졌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암살자 두로의 행방입니다. 폭군을 제거한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받거나 혹은 왕을 시해한 대역죄인으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두로는 왕을 살해한 직후 역사 기록에서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그가 상을 받았다는 기록도 벌을 받았다는 기록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두로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으로 왕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 세력의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변을 성공시킨 배후 세력은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고 사건의 전모를 은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증인인 두로를 조용히 제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써 모본왕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고구려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정변의 서막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모본왕의 암살은 단순한 왕의 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지배 세력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거대한 권력 이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누가 이 정변으로 이익을 얻었는지를 추적하면 모본왕이 왜 폭군으로 기록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모본왕이 시해된 후 고구려의 귀족들은 그의 아들이자 정식 후계자였던 태자 이객의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자가 불초하여 나라를 맡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를 폐위시켰습니다. 대신 그들이 왕으로 추대한 인물은 고작 7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궁으로 고구려 제2대 유리명왕의 아들인 고추가 제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훗날 9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위하며 고구려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시킨 제6대 태조대왕입니다. 7살의 왕이 즉위했다는 것은 실권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권력은 수렴청정을 한 태조대왕의 어머니, 즉 부여 출신의 태후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모본왕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세력은 바로 태조대왕의 가문, 즉 제사의 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고구려 초기 국가를 형성했던 오부 연맹체 간의 뿌리 깊은 권력 투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따르면 고구려 초기에는 소노부에서 왕을 배출했으나 이후 게르부가 왕위를 차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고구려 제2대 유리명왕부터 제5대 모본왕까지의 군주들이 사용한 해시성이 바로 소노부 왕실의 성씨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면 새롭게 즉위한 태조대왕의 성씨는 고씨로 이는 게르부 왕실의 성씨였습니다. 즉 모본왕의 암살은 단순히 한 명의 왕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 소노부 해씨 왕조가 막을 내리고 게르부 고씨 왕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던 것입니다. 6대 왕에게 나라의 시조를 의미하는 태조라는 묘호를 붙인 것 자체가 이전 왕들의 정통성을 단절하고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선포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황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게르부 세력은 정변을 통해 소노부의 마지막 왕인 모본왕을 제거하고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그러나 시해를 통해 왕위를 차지한 그들에게는 정통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약점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은 모본왕을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백성을 구제하고 후한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유능한 군주였다는 사실을 지우고 인간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광인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변을 역성혁명, 즉 백성의 원수를 제거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결국 모본왕의 진짜 죄는 폭정이 아니라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푸상한 게르부의 앞길을 막고 있던 구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고구려 제후대 군주 모본왕의 삶은 우리에게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한편으로는 대륙을 향해 칼을 겨눈 용맹한 정복 군주, 다른 한편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 행위를 일삼은 폭군. 이 두 가지 상반된 평가는 그가 단순히 선하거나 악한 인물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권력 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모본왕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그대로의 폭군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의 폭정에 대한 기록은 지나치게 극적이고 전형적이며 그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세력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고구려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던 손오부와 게르부 사이의 거대한 정치적 충돌 과정에서 희생된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의 죽음은 한 왕조의 비극적인 종말이자 새로운 왕조의 폭력적인 탄생이었습니다. 게르부 구시 세력은 모본왕을 제거하고 어린 태조대왕을 옹립함으로써 고구려의 왕위를 독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족 연맹체의 성격을 벗어던진 강력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키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본왕은 고구려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넘어야 했던 분수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본왕을 한국사 최초의 폭군이라는 단편적인 낙인으로 기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비극적인 가족사 속에서 왕위에 올라 대외 팽창을 이끌었으나 결국 거대한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목숨을 잃고 역사 속에서까지 패배자가 되어야 했던 폭합적이고 비극적인 인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모본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서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역사 탐구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누가 그 이야기를 기록했으며 왜 그렇게 기록했는가를 묻는 데서 시작됨을 모본왕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